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임택 교수께서는 뭐 아주 왕성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어떤 연구나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연구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그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그 전망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미, 한일, FTA를 비롯해서 이제 통상관리한다는 그 전망들, 우리 한국 자본주의의 어떤 그 발전 전망과 주변 국가의 어떤 연계성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었는데요. 기존에 세계화라고 하는 하나의 담론 틀 속에서 좀 보편주의적 입장을 고민해 왔다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중국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기존의 그 아메리칸식 그 미국식 자본주의와는 조금 그 차별화되는 어떤 특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을 자본주의로 보시네요. 예, 국가 자본주의 형태로 보는 입장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시장사회주의 형태로 보는 입장도 크게 두 개로 나뉘기는 하는데요. 후자 입장보다는 이제 전자 입장에서 보는 것들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중국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내적 구성은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는 자본주의와는 좀 다르다. 뭐 과거식 형태로 보면 국가독점 자본주의 형태. 대체로 근데 대체로 그래도 이제 그걸 따질 때는 뭐라죠 국가 소유 뭐 토지나 시설이나 뭐 기업이나 이거의 비중이 뭐 이 민간 부문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일정하게 이제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반면에 그 내적 기능들을 보면 여전히 국가 소유 비중이 높아서 시장에 대한 통제 기능들이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좀 재미있게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중국의 어떤 그 GDP 성장이나 뭐 수출 비중 이런 외형적 성장의 형태보다는 일정한 방식으로 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그 형태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가 자본주의 형태들이 일정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대안 체계까지 뭐 이렇게 그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지금 그 앵글로색슨형 자본주의보다는 일정한 수준에서 좀 장점들이 있다. 그런 면에서 좀 특성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주제도 다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들이 최근에 과소하게 좀 이렇게 축소되고 혹은 또 관심도 좀 사라지고는 있는데 계급이론 관점에서 노동이론하고는 좀 구성해봐야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관심사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저희 사회민주주의 구민서 세미나에서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이 주제 가지고 발표를 하시게 돼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주제 관련해서는 아직 뭐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뭐 시간이 이렇게 충분치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한 것이고 어떻게 볼 건지,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민주주의가 뭔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또 논의들이 있고 했었는데 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금융시장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셨는데 저는 그럼 딱 떠오르는 게 금융자본주의, 보통 그런 말들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게 뭔지 예. 금융시장 자본주의라는 건 뭘 말하는 건지 예. 그리고 이제 그 덧붙여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금융시장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예. 요 얘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보통 90년대 혹은 80년대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 변화가 좀 특히 포지션적 축적 체제가 붕괴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축적 체제의 시스템들을 다양한 형태로 불러왔습니다. 초기에는 뭐 금융 주도적 혹은 금융시장 지향적 자본주의라는 뭐 아글레타식의 표현도 있었고요. 네. 혹은 이제 주주 자본주의, 쉐어홀더 캐피털리즘 논의도 있었고, 그러다 이제 금융자본주의란 말은 광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또 사용도 했고요. 이제 금융시장 자본주의는 개념상으로 보면 90년대 중반에 독일의 산업사회학자 폴 빈돌프라는 학자가 쓰기 시작해서 독일의 이제 진보적 사회학자들 일부가 이제 수용을 해서 좀 확산이 된 개념인데요. 금융시장 자본주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힐퍼딩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통 이제 금융산업이 산업자본에 대한 이제 시장이란 말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예. 같은 거지 뭐 예. 다른 거 보통 이제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서는 특정 자본의 유형이 혹은 이제 계급과 연결된 혹은 어떤 특정 집단과 연결된 지배구조, 지배체제, 뭐 계급적 성격과 자본의 어떤 그 구성적 비율 중에 어떤 우위, 뭐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왔는데, 금융시장 자본주의에서 갖고 있는 것들은 그것들의 어떤 변화된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걸 포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금융시장 자본주의 중심이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자본이었다면 최근에도 뭐 그런 특성이 바뀐 건 아닌데 이제 주식시장, 그다음에 그 투자기관,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 금융시장에 연계된 다 행위자들인 거죠. 네. 이 행위자들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금융시장이면 뭐 자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파생상품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단순히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지배되는 양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헤게모니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이 시장 논리에 개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일적인 금융자본의 전일적인 지배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사관계 일반의 어떤 변화들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가 가장 이제 선도적인 거죠. 보통 80년 이후에 미국의 주주자본주의, 뭐 금융자본주의 틀 속에서 이해되는 것들은 핵심적인 노동자 세력들이 기본소득이 이제 낮춰지니까 임금이죠. 그 이외에 이제 기타 소득, 뭐 연기금 등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시장과의 이 연관성 속에서 기본소득들을 그 소득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논리에 자연스럽게 이제 포섭이 되는 것들이죠. 예. 이러한 논리들은 이제 90년대 유럽으로 확산이 돼서 유럽에서도 리스본 협약 이후에 지배적인 어떤 체제로 자리를 잡았고요. 한국은 사실 그런 면에서 죄송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 80년대, 90년대 유럽의 노동자들도 일정하게 이제 금융시장 논리에 그 수혜자들이 된 중심적인 조직화된 집단들이 있는 반면에, 조직화되지 않은 집단들은 이제 비정규화 혹은 뭐 오늘날 그 유행하는 용어로 얘기한다면 프레카리아트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의식구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유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기 프레카리아트 불안정 노동계급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비정규직 부정규직 혹은 뭐 일용 그 임시 노동자들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불안전 고용된 사람. 네, 맞습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 조직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유형의 노동자 혹은 실업자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합성어죠? 그게 프로레타리아하고 프레카리아트, 그러니까 프레캐리어 하면 보통 불안정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층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예로 과거 사무총장했던 가이 스탠딩 같은 사람부터 해서 그 프랑스의 1년의 이제 사회학자들, 독일의 뭐 데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학적 용어로 활용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중국을 뭐 네. 국가 자본주의로 볼 수 있다 했을 때, 그 말하자면 이제 자본주의를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네,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뭐 이런 거고, 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한 금융자본주의다 그러면 이 큰 손들이 돈 많이 가진 이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시장 주체들 지배하는 네, 거고 예. 금융시장 자본주의 그러면은 그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이 주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들이 이제 서로 어떤 역학관계를 갖고 이래서 어쨌든 이 시장이 자본주의를 조금 더 이제 보완을 주도한다. 드리자면요. 보통 20세기의 포디즘적 축적 체제 혹은 포디즘에서 일반적인 그 기업 형태들은 이제 매니저 캐피탈리즘이라는 형태로 많이 써왔습니다. 존 버냉 같은 미국의 이제 경영학자들이 그 개념화된 이 구조 속에서 경영자 자본주의. 네, 매니저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그 독점 자본주의를 전환하는 단계에서 소유자들의 영향력들은 일정하게 이제 약화되고요. 자본의 소유자들이죠. 전문 경영인들이 네, 전문 주도한다. 경영인들이 이제 주도하면서 미국이 이제 반독점법 이후에 일정한 변화들인 거죠. 그래서 경영자들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중장기적 수익을 이제 그 기획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사 타협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20세기 일반의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의 꽃들을 펴왔는데 금융시장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추가적인 시장 행위자들이 이제 더 이제 결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인베스트먼트 펀드 같은 이제 투자 기관 같은 경우 과거에는 없었던 형태들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97년 이후에 잘 알는 JP 모건스나 기타 등등 그냥 단순히 주식회사 자본주의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투자 기관들이 기업 경영에 이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경영자들은 있지만 경영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경영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시장 주체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시장 중심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단기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들이고 실적을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업 외부의 목소리들, 예를 들어서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 중장기적인 노사 관계들도 이제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그게 주식을 이제 어떤 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병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크게 제일 큰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그런 시스템에서는 기관 투자자나 기금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막 사들이면은 그 사람들의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막 이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90년 중후반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주주자본주의에 관련된 일련의 논쟁들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기관 투자자 역할이 좀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IMF 구조조정 위기 이후에 일련의 이제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만들었던 일련의 행태, SK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기타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권을 재벌 중심으로 방어해냈지만 기타 이제 중견기업까지 보면 인수합병의 형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파장은 서구와 비교하면 확실히 비중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전반적인 경영 행태들이 이제 바뀌는 건 사실이고 또 재벌 위주의 사업을 해도 재벌이 자기가 소유한 회사 내에서도 주식 보유액들은 사실은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출자 총액 제한 제도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이제 일그러진 편법들을 쓰는 거죠.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던가 이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서구보다 비중은 좀 떨어지지만 금융시장 자본주의가 갖고 일반적인 패턴의 속성에서 우리가 자유롭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는 과거에 장하성 교수님들이 이해했던 일련의 과거 첨예연대 일부에서 제기했던 시장의 정상화 과정에서 이제 주주 가치들을 활용하는 방식의 소액 주주 운동 맞습니다. 예, 소액 주주 운동이요. 반면에 이제 더 넓은 틀에서 보면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식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보통 이제 스테이크홀더로 이해되는 이해 당사자들, 그 기업 소유가들, 그 다음에 대부분 옛날에 노동자들이 이제 주식을 일부 받아서 은퇴할 때 이제 현실화하는, 자금을 현실화하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업과의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굉장히 강했던 반면에 오늘날은 주식을
구입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의 네트워크화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업의 전망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수익성만 관심 있는 것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뭐 네. 그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습니까? 당장 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한 5개의 분산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5개의 기업의 운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수익을 제가 어디서 내느냐에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요. 그럼 이제 주식 올리면 그거 그렇죠. 팔고 시장의 딴 논리에 따라서 팔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 경영진들도 오늘날 이제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반응에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수익성을 못 낼 때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 인수합병을 통해서 돌파를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적자재를 장부상의 수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해고가 일반화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투자자나 주식 소유자나 네. 그다음에 그 또 전문 경영인들이나 네. 이 사람들이 전부 단기적인 그 이 수익률 높이는 데에만 이렇게 맞습니다. 그 예. 치중하는 이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다. 예, 그 90년대 이후에 1년의 그 광범위한 구조조정 패턴들이 그런 것들이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나라는 아까 네. 국가자본주의 또 뭐 금융자본주의, 금융시장자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 꼭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네. 본격 우리나라 자본 이게 좀 복합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뭐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신자유적 성격이 분명히 90년대 이후에 꾸준히 관철이 되었다고 보지만 전형적인 의미의 그 순수한 신자유주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논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몇 가지 좀 굉장히 그 예외적인 혹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특수한 상황들이 세계자본주의와 특수한 상황들이 전개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90년대 죄송합니다. 70년대까지 우리가 이제 국가주도의 그 개발 정책들이 이제 이조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80년대로도 그렇죠.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일정하게 이제 시장의 역할들이 확대된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90년대 2000년대 노무현 대통령이 뭐 시장은 이제 통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나올 만큼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FTA 논의 같은 것들을 보면 국내에서는 FTA 논의를 기업이 주도하거나 대기업이 주도하거나 시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형적인 국가 엘리트가 주도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패턴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아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 3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FTA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중국도 마찬가지 FTA는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은 거꾸로 엘리트들이 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피지 않았습니까? 70년대 시장 개방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 해외 시장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용만 하려고 그랬지 뭐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그러지. 90년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패턴들이 이제 바뀌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엘리트들이 이제 점점 이제 이 시장을 개방하고 FTA를 이제 추진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계속 확대돼 왔다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사회가 좀 그람시적 용어를 쓰면 새로운 헤게모니 블록들이 형성돼 있어서 뭐랄까요, 이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역할들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주의자들, 시장의 행위자들도 있지만 이 소위 새로운 이 엘리트 계층들이 과거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특히 지금 90년대 이후에 뭐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경영학적인 지식들을 획득한 이 계층들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의 개방성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하고 뭐 과거 우리 70년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현재 사단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계층 그 유형의 집단들 경제 관료들은
훨씬 더 시장 주도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들이 사실은 90대 이후에 한국 사회 자본주의 성격을 바꿔가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왔고. 근데 왜 그 국가 관료들이 기업보다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시장 개방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유가 아시아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좀 봅니다. 단기간에 국가의 경제를 걱정해서 뭐 국가 경제를 걱정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아니 있고.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국가의 그 이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네. 사람들을 이 국가 전체 국민 경제 전체를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미식 자본주의의 특성이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과거 이제 대륙형 자본주의, 우리가 보통 그 자본주의 다양성 논쟁에서 봤던 그 유럽식 자본주의의 특성도 그런 것도 일본도 포함되지만 주로 이제 후발형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경제를 견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 속에서 국가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들이 분명히 영미식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들이 빠른 속도로 90년대 그 미국의 새로운 어떤 흐름들과 결탁이 되고 또 그것들은 단순한 학문의 수용이 아니라 뭐 유학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네트워킹이 맺어지고요.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이데올로그들은 대부분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또 이데올로그들이고요. 이런 영향들과 뭐 네트워킹 속에서 이들이 이런 것들을 신념화하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는 이런 입장들이 우리 사회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담론들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그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그냥 단지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신자유주의적인 뭐 시장 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뭐 개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펴고 그러니까 뭐 국가 주도적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이렇게 저는 과거 이제 제가 썼던 글 속에서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라는 패턴 용어를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신자유주의 원형에 가까운 그런 정책들이 도입이 되었다면, 근데 자유주의하고 권위주의하고는 좀 반대되는 거예요. 권위주의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그런 시장 논리들을 톱다운 방식으로 눌러내리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방식에 이제 입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 원칙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으면 법과 질서에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이제 관철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예를 들면은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하고 달리 뭐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국가 정책에 압력을 놓고 그래서 관세 장벽 허물고 무역 자유화 이런 거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시장 행위자들이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도 1950년 초반에 뭐 로마 조약 이후에 그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했었거든요. EU 통합 정책이라는 것들이 70년대 중후반에 EU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그 부분들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탈피하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정치가들 움직이고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미테랑과 헬문 콜이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통합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때 그 이전에 중요한 아이디어들은 시장에서 나왔거든요. 소위 말하는 책임이 보고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핵심을 보면 사실은 시장 통합을 해도 산업자본한테는 효과가 이제 미미한데 금융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한테는 굉장히 큰 수익성이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요. 이들이 이제 유럽 통합 정책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들, 로비들을 통하고 뭐 투자하기가 국경 넘어서 투자하기가 용이하고 시장에 이제 그 아직 미개척된 시장의 영역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들이죠.
또 기업의 지배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유럽 같은 경우도 시장행위자들이 주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가 일종의 이제 지그재그 반응들을 보인다면 미국은 뭐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근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시장주들 우리는 아무리 재벌의 영향이 강하다 해도 여전히 정권이 바뀌면 정치권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미묘한 반응들을 보이는 게 여전히 그 반응에 둔감할 수가 없는 것들이 한 현실이고요. 또 재밌는 것들은 진보주의나 보수주의 다 모두 국가를 통해서 뭔가 개혁을 이루거나 국가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패턴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아시아에서는 독특한 어떤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들에 의해서 물론 과거보다는 훨씬 더 협소해진 건 사실입니다. 국가가 전일적인 지배를 한다거나 기업을 전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들, 우리 옛날 관치주의 경제 형식은 분명히 탈피를 했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부분들, 기업이 스스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자기 이해관계를 방어해내기 위해서도 국가는 필요하고 거꾸로 진보 진영도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국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 사회에 의존하기보다 국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 패턴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좀 독특한 지형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그 자본주의의 성격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그 민주화가 네. 많이 되고 네. 뭐 이런 나라고 뭐 민주주의가 다시 되돌아갈 것 같아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렇게. 그러니까 권위주의로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민주화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과거에 bun계론 20, 30년대 막스주의자들한테 유행했던 이 붕괴론에 대한 그 성찰로부터 얻은 것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자동으로 무너진다. 예. 네. 그 붕괴에 대한 성찰부터 나왔던 것들은 뭐냐면 자본주의가 일정한 방식으로 자기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구 삼인주의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뭐 긍정적 반항일 수도 있고요,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신자유주의 이후의 이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형태는 뭐 전 한국만에 있는 패턴은 아니라고 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이 존재하지만 한국이 조금 더 강하다 이런 관점에 서 있는데 자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결국 이것들을 이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은 결국은 또 다른 폭력으로 국가 권력에 의존하는 방식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다음 카카오톡에 관한 이 통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등등 시장행위자들에 대한 정부의 개입들, 규제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이 규제가 강화되는 방식들, 혹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뭐 스노우던이나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미국의 이익과 혹은 시장의 이익과 대변되는 것들이 다 강한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자본주의가 일정한 방식으로 자정 능력을 발휘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한계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다 폭력적인 방식,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경향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다시 기 말하면 때문에 뭐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경제 민주화는 약간 이제 그와는 좀 다른 결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반대는 뭡니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민주적 자본주의. 결국 이제 경제 민주주의 네. 내용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경제 민주주의 뭐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 뭐 대통령 선거 네. 국면에서 뭐 복지와 네, 나란히 맞습니다. 예. 아주 이제 커다란 그 선거 쟁점도 되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그런 논의를 보면서 뭐 느끼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경제 민주주의도 좀 독특한 또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민주주의가 뭔지 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서부 자본주의 태동기에 나왔던 경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독점 자본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뭐 그리고 그 기업 운영에 대한 독점 자본은 뭘 말하죠? 재벌 그룹 같은 그러니까 이제 거 예, 시장에 독점 조치를 가진 이 그 기업들이 등장, 뭐 미국의 콘서른법이나 뭐 독점반 기업법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나온 것들이겠죠. 이들이 결국 한편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을 안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전행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한 규제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일정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뭐 반독점법 뭐 이런 네, 걸로 그렇습니다. 규제하는 거. 뭐 이런 틀에서 시작을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나프탈리 같은 과거 이제 힐퍼딩의 영향 속에서 활동할 때 서민주의 이론가들이 냈던 것들을 점진적인 사회주의화 과정까지 염두에 둔 그런 이제 실천적 프로젝트,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좀 경제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경제민주주의. 근데 이제 오늘날 경제민주주의는 뭐 그런 식의 단계까지 지금 고려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말하면 이제 국가 실패 혹은 시장 실패의 어느 한 측면들을 조정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이제 이해하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국가 개입 뭐 이 자본주의 이런 뭐지 그게 경제민주주의하고 뭐 어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특성이라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이제 서부 자본주의 태동기의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어떤 폭력성에서 거기에 대한 저항, 뭐 이 대안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생겨났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밌는 게, 경제민주화 논의가 사실은 최근에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 87년도 민주화 과정에서 또 이미 그 논의가 되었던 것들이었고요. 그렇습니까? 뭐 예. 어떤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 이전까지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는 관치 경제, 네. 국가가 재벌 통제하고 노동 통제하면서 또 경제 부분까지, 그래서 만들어냈던 여러 부정적인 측면들을 일정하게 이제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역설적으로 시장의 정상화 논의가 많이 됐었던 것들이죠. 그 과정에 경제민주화 대표적인 게 뭐 규제 완화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한국은행의 그 독립성 같은 네. 경우도 전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오히려 서구에서는 지금 신자유주의의 주구 중에 한국은행이 말하자면 이제 중앙은행. 정부 산하에 있으면은 그렇죠. 정부가 이제 그 금융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네, 맞습니다. 이쁘게 보이는 데다가만 이제 돈 빌려주고 뭐 이렇게 원하는 하니까 방식대로 이제 독립을 시켜서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고 그래서 금융 지원 네. 같은지 이렇게 해라 이런. 맞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에서 시장의 정상화 과정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 나오셨으면, 사실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가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서구 사회에서는 지금 중앙은행의 정치적 규제를 강화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사실 시장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독립성이기 때문에 이 통화주의적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위축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수가 위축되어 있을 때 중앙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뭐 충수요 정책, 관리 정책을 편대로 하는 것들이 지금 불가능해 되버렸거든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오히려 지금 중앙은행의 정치적 규제, 우리 피에르 보리디에 같은 사람도 90년대 후반에 그런 얘기들을 같이 이제 동조했던 대표적인 학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중앙은행 독립성은 오히려 관치금융에 대한 그 그림자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역설적으로 지금은 이제 별다른 그러면은 네.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 그 주요 국가들은 네. 이제 뭐 중앙은행이 이렇게 독립돼 있나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논리로부터 중립돼 있습니다. 국가나 이제 정치로부터 자립적이다. FRB도 그렇고 독일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분데스방크도. 그래서 그 피에르 보리디가 유럽 통합 과정에서 가장 격렬하게 사사를 총재했던 당시 한스 티트마예요. 그래서 독일 정치인들보다 더 이 유럽 통합에 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이제 독일 중앙은행 총재.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고 총수요 관리 정책을 국가가 개별적으로 자국 내에서 재정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이제 흡사하게 만드는 이런 이론틀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또 실제로 관철시켰고요. 그래서 중앙은행 독립성은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그 살아 숨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87년도에 물론 이제 김종인 씨가 헌법 119조 2조항에서 뭐 경제민주화정을 사립했니 많이 하는 여러 가지 뭐그 윤색된 논의도 네.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약간 좀 과도하게 평가된. 저도 보니까 뭐 상당히 그 추상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우리 사회 재활헌법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다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사성이 다 사라지고 이제 뭐 본인의 어떤 공과들만 성과들만 좀 과도하게 좀 평가된 측면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당시에 그 논의들을 보면 시장의 정상화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다면 90년대 후반 이후에 오늘날 경제민주화는 다시 이제 거꾸로 그러한 시장의 어떤 그 자율성에 대한 규제로 이제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복지 논리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논의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경로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조금 다른 패턴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도 뭐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아니면 뭐 그 소수자 입장을 대변해서 지금 이제 강화하는- 이게 뭐 흔히들 아는 것처럼 오늘날 경제민주의 이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재벌 규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출정제 제한 같은 경우도 있고 순환 출자제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재벌이 갖고 있는 그 기업 경영의 아주 독단적이고 폐단적인 운영 방식을 제한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산 분리 강화, 그건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당연히 이제 논의되는 대표적인 얘기죠. 지주회사 그 확산시킨 것도 이제 규제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중소기업 원하청 관계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 확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경제민주화에서 같이 논의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그 해외에서의 논의와 조금 뭐 우리 사회 특성들이 더 반영된 건 사실이지만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일상적으로 논의되는 틀을 크게 벗어난 건 아니라고 좀 봅니다. 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민주화 논의는 이렇게 보면은 시장 논리를 잘 따르자, 공정거래 거래법을 크게 아까 충실히 말씀드렸던 잘 지키자. 80년대 이후에 네, 그래서 경제- 일종의 이제 예. 그 반독점 규제법 비슷한 그거를 이제 뭐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80년 이후에 또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죠. 뭐 중소기업이니 뭐 뭐죠 그 자영업 그 소상업자들이 이제 거기 이제 치여서 뭐 하니까는 같이 공정한 기회를 공평히 가져서 네. 같이 다 이제 그 경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좋게 네, 맞습니다. 민주화 논의에서 대부분은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뭐 오늘 제 발제문에도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독일 사례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주체 역할들은 조금 우리 사회에서 덜 논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경제민주를 실질적으로 시장의 그 핵심적인 영역 중에 하나는 기업 내에서 이끌어가느냐. 저는 이제 유럽 사회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결국 공동의사결정권, 노동자들이 기업 경영에 일정하게 참여를 해서 물론 그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기업의 어떤 독단적인 경영 방식들을 제한하는 혹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방식이 좀 적극적인 논의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경영권 침해라고 하는 그 이유로 굉장히 이제 좀 배관시되거나 아니면 논의 자체의 어떤 중심에 서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 유럽식 공동의사결정제가 뭐 환상을 갖고 그럴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독일도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경제민주주의에서 오늘날 아닙니다.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큰 그 변화 중에 하나는 과거의 그 산업민주주의 혹은 포진적 체제에서 그 굳건하게 한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조가 형편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노동운동의 위기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 현상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주주자본주의 혹은 뭐 금융시장 자본주의가
가장 그 부분에 뭐랄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네네.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뭐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동 문제를 하는 뭐 브레이버만이나 뭐 멀리서 보면 막스, 뭐 그다음에 그람시, 브레이버만 다 그 사회 개혁의 핵심 주체를 노동에서 받고 그 노동의 그 운동의 중요성은 공장에서 보질 않았습니까? 네. 노동 과정에 대한 통제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회 이제 권력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주주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통제, 규제 뭐 이런 얘기들은 안 하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공장에 대한 권력의 그 장악을 이제 사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들이죠. 근데 오늘날 금융시장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람시가 유명한 태제를 정식화하지 않습니까? 헤게모니는 공장에서 출발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금융시장 자본주의 혹은 뭐 주주자본주의의 특징은 헤게모니가 공장에서 출발하지 않고 사회에서 거꾸로 공장으로 역이전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시장의 다양한 주체들, 뭐 투자기관들이나 아니면 주주들, 소액 주주들 포함되고요. 이들이 기업에 단기 수익을 내달라고 이익을 하다 보니까 기업 운영이 철저하게 노동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조와 설 자리들이 점점 이제 위축이 돼 버리는 것들이죠. 공장 내에서 싸움이 그렇습니까? 거기 노동자들도 뭐 종업원 뭐 지주제 우리나라도 좀 있지만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주주로 참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목소리 내고 그랬을 텐데 그런 형태들의 이제 대안 논의를 하는 경우들이 뭐 없지는 않은데요. 네. 여전히 좀 제한적이고요. 실제로 종업원 주제로 전환을 해도 공적인 목표는 수익성이고 실제로 그게 중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경제 민주화의 이제 중요한 한 측면은 그 경제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네. 경제적인 의사결정, 경제 네. 운영 과정에 네. 참여해가지고 네. 뭐 경영자와 이제 공동으로 뭐 결정을 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논의에서 좀 별로 이제 안 돼. 그렇죠.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의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노동의 위기는 오늘날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지금 뭐 거의 절반에 가깝고 우리나라 그 노동하는 분들의 한 40%가 지금 그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에?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제 뭐 김낙중 교수님인가요? 제가 성함 잘 모르겠는데 그 발표한 그 사회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도 보면 대한민국 중위소득이 지금 연간 1,000몇만 원대, 1,500만 원대인가 뭐 이렇게 네. 굉장히 쇼킹한 것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상황들의 원인들이 다 여기 금융시장 자본주의 논리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조직화된 노동자들 우리가 일부 아주 그 대규모 대기업 위주의 대기업에 있는 일부 조직화된 노동자 외에는 사실은 노동자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또 지난 한 그 2000년대 후반 이후의 경향을 보면 파업률이 지금 1% 미만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업이 꼭 높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저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협소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TV를 통해서 몇몇 고공농성이나 뭐 이런 파업 소식을 듣긴 하지만 전반적인 파업률은 지금 기업가들이 신경을 안 쓸 만큼. 그럼 우리 상황은 유럽이나 뭐 EU 나라들 여기에 비해서 두 배로 나쁜 상황이네요. 유럽도 사실은 그쪽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그 경제 민주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금융시장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와해되고 약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민주주의 별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바로 이제 그런 금융시장 자본주의적인 추세가 또 이제 기업
그 경영을 들어서는 환경을 또 이제 이렇게 환경으로 그렇죠. 최소한의 활용하고. 안전장치마저 없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이제 국가가 이런 기업이나 이 시장에 이제 개입해서 규제하고 이런 측면을 뭐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뭐 사회적으로 네. 또는 이제 뭐 노동자들이 이제 이런 데에 이제 그 뭐 개입을 해가지고 좀 바로잡고 이러는 그러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뭐 그런 게 솔직한 것 같고요. 실제로 유럽도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일정한 방식의 그 공동결정권 행사를 통해서 권리를 방어하고 기업 운영의 어떤 시장의 정상화에 일정한 기여를 한 시절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뭐 유럽도 노동운동이 굉장히 지금 침체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난 2011년 이후에 일부 사회운동가는 이제는 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운동 시절은 이제 지났고 오히려 그 뭐 말씀하신 프레카리아트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뭐 오큐파이 운동도 있었고요. 이런 비조직화된 영역에서의 사회운동이 좀 분출하는 경향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동운동의 뭐 과거처럼 중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역할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없는 거죠. 네. 자본주의사에서 가장 조직화된 대중이기도 하고요. 단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지점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들이고요. 공동의사결정권이 뭐 저는 최선의 정책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유형의 그 제도화도 있는 것들이 조금 최소한 노동조합이 자기의 권리들을 방어해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 경제민주주의를 하면은 경제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노동자 경영 참가 그게 경제민주주의 안에 이제 어떤 문제가 굉장한 있을 수 있죠? 다양한 스펙트럼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적 개선에 관한 논의들이 재벌 규제부터 해서 공정거래, 기업의 문화청 관계의 이 불공정 거래들을 이제 규제하고, 그다음에 그 뭐 아까 말씀드린 재벌 규제부터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되는 일반적인 틀하고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요. 지금 오늘 이제 특별히 공동의사결정권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들은 뭐냐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최소한 또 우리가 경제민주화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들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서 본 겁니다. 이제 뭐 사실 뭐 노사관계를 이제 말하자면 민주화 뭐 하자 이런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노사 간에 이제 뭐 파트너십. 근데 노사적 대타협 이런 거. 노사는 뭐 서로 이제 한 가족이니까 뭐 파업하지 말고 쟁의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 근데 또 파트너로 삼지 않는 게 이 경영 참가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경영권 침해다 말이지. 예, 전형적인 신성 불가 침해처럼. 그 한국 재벌들이 이제 기존에 그 견제해왔던 재벌적 패턴이고요. 근데 뭐 형식적으로 이제는 뭐 노조가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고 있지만 물론 이제 영향력이라고 측면에서는 다른 얘기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권위주의적 자본이라는데 국가만 이제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고 경영자도 권위주의적으로 노동자를 그렇습니다. 대하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생기면 대화보다는 경찰 공권력에 의존하는 이런 패턴들도 전형적으로 권위주의적 방식의 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뻑하면 이제 고소고발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전형적인 그 권위적인 방식. 그러니까 법의 수단, 본인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법의 수단을 통해서 노동자를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이제 대체적으로 상황 진단 한국 자본주의가 어떤 성격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경제 권위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의 그 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비관적 이것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이게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좀 가야 된다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다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힘을 들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거 좀 해서 이 뭐 보완을 하고 올려야 되지 않겠냐. 다른 논의들은 사실 뭐 재벌 규제 논의는 네. 여당 야당 사이에서도 이제 조금씩 의견 차이가 네. 있긴 하지만 다 얘기들 하고 네. 항상 이거는 이제 의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히 이제 뭐 노동자들이 뭐 참여하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동자들도 별로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 근데 그런 면에서는 네.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이데올로기랄까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했던 생존 전략들을 그 다음에 조직화된 노동자들도 경영적으로 보면 기업과 과거처럼 이렇게 각을 세우기보다는 오늘날은 코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공동협력을 통해서 공생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어떤 경향들이 주주자본주의에서 일정하게 보이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노사관계 정상화되고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노동운동이 일정한 혹은 비조직화된 노동자들까지 사회운동의 목소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이런 지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만히 우는 아이 젖주지 않는다고요. 네. 가만히 있는 노동자들한테 시장과 자본 혹은 국가가 선물을 할 때 만회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계의 어떤 뭐랄까요, 적극적인 조직화된 어떤 뭐 이런 노력들, 조직화 과정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오늘날의 노동자의 구성 자체가 과거 20세기 중후반처럼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 뭐 제조업도 굉장히 소위 사라져가는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제조업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자기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반면에, 또 IT 산업 같은 경우는 노동의 어떤 특성상 전통적인 노동 방식이 좀 다르고 서비스 산업도 다르고, 그러니까 문의는 노동자라고는 하지만 옛날 전통적인 생산 예. 현장에서는 막 집단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자기 일하고 정체성을 있는데 갖기가 네. 공통의 정체성을 갖기가 쉽지만, 지금은 따로따로 뭐 예, 이렇게 노동자들 하고 스스로도 그러니까. 정체성을 갖기가 어렵고, 서비스 노동자들은 또 생산직 노동자하고 또 다른 의식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 뭔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네. 새로운 길을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계속 그런 늪으로 이렇게 빠질.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까 제가 그람시 테즈를 얘기했던 게, 과거처럼 헤게모니가 공장에서 나오는 시절이 아니다면 저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노동운동이 과거처럼 뭐 중심성을 강조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노동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운동의 중요성이 노동이 꼭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사회 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결합하는 방식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경제민주주의 활성화 논의에서 공장이라고 혹은 사업장이라는 형태를 벗어나서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공동의사결정권 논의들, 툴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예. 이제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있고, 독일, 아탁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이제 뭐 우리도 그런 말을 좀 쓴 것 같은데,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노사민정까지. 노사정민. 예. 노사민정, 네. 민이 앞이니까. 예. 노사민정위원회 이렇게 가야 돼요. 사실 이제 그 틀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좀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건 사실입니다. 노동계의 영향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민을 끼워넣은 거죠. 예. 정부 쪽 사람을 넣는 정부 쪽 사람만 이제 가실 수는 없으니까 이제 껴서 이제. 네. 그런데 뭐 이건 이제 배경들 있고요. 어쨌든 지금에서는 시민사회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그러한 노동의 이해관계들과 결합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뭐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이기적 노동자들이 뭐니 다양한 방식의 레터를 붙여서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비난받아야 할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아직까지는 전체 노동자의 구성비를 보면 소수고요. 오히려 대부분의 이 비정규직 혹은 불안정 노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 적극적인 결합과 노력, 뭐 네트워킹, 뭐 이런 운동의 네트워킹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